손주 가방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추위 때문이 아니었지요.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버거움 때문이었답니다. 40년을 시부모 봉양에 바치고 이제 겨우 숨 돌리려 했더니 또다시 짐이 얹힌 거예요. 솔직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외로움과 지쳐온 마음을 안고 살면서 내 인생은 언제쯤 시작되나 물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나이가 들수록 달라지는 감정들, 그 앞에서 흔들리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경전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간이 불행한 이유가 따로 있다고요. 오늘은 그 이유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쌀쌀한 가을 아침이었어요. 시골 버스 정류장에 한 여인이 서 있었지요. 손에는 손주 가방이 들려있고 어깨는 세월의 무게로 축 처져 있더군요. 버스는 1시간에 한 대뿐이었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녀는 텅 빈 정류장에서 홀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요. 하지만 추위보다 더 시린 건 마음이었답니다. 며칠 전 딸아이에게서 전화가 왔거든요. 이혼한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말. 엄마, 아이 좀 맡아줄 수 있어요? 당분간만요. 당분간이라는 말이 얼마나 긴 시간을 뜻하는지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지요. 시어머니를 모시기 시작했을 때도 당분간이라고 했거든요. 그 당분간이 40년이 되었답니다. 이제 또다시 당분간이 시작된 거예요. 손주는 올해 7살이었어요. 아직 엄마 품이 필요한 나이지요. 그런데 그 품이 할머니 품으로 바뀐 거랍니다. 아이에게도 할머니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했지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언제나 그녀였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손주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어요. 가방 안에는 도시락과 물통,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작은 인형이 들어 있었지요. 그녀는 가방을 쓰다듬으며 생각했답니다. 내 인생은 언제쯤 시작되는 걸까요? 결혼하고 나서 쭉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어요. 시부모님을 모시고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을 뒷바라지했지요. 그 사이 자신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 같더군요. 거울을 봐도 낯선 얼굴만 비칠 뿐이었답니다. 멀리서 버스가 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지요. 손주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 청소를 하고 저녁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오늘도 어제와 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버스에 올라타면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가을빛으로 물든 들판이 스쳐 지나갔지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더군요. 마음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랍니다. 손주를 유치원에 내려주고 다시 버스를 탔어요. 시장으로 가는 길이었지요. 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문득 눈물이 핑 돌더군요. 왜 우는지 자신도 몰랐답니다. 그냥 눈물이 나왔어요.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물었지요. 어디 아프세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거든요. 시장에 도착해서 채소를 샀어요. 손주가 좋아하는 감자와 당근이었지요. 계산을 하면서 상인 아주머니가 말했답니다.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별일 없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언덕을 오르면서 다시 눈물이 났지요. 이번에는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텅 빈 집이 그녀를 맞이했지요. 시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답니다. 40년을 모셨어요. 마지막 5년은 치매로 힘들었지요. 하루에도 몇 번씩 누구세요? 라고 물으시던 시어머니. 그래도 끝까지 곁을 지켰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좀 쉴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해볼 수 있겠다고요.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배우고 싶었던 것도 배우고 싶었지요. 그런데 그 꿈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무너져 버렸답니다. 딸의 이혼 소식과 함께 손주가 찾아왔거든요. 물론 손주는 예쁘고 사랑스러웠어요. 하지만 7살 아이를 키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았고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답니다. 주변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참고 견디는 게 가족이야.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당연히 해야지. 그런 말들이었어요. 그녀도 알고 있었지요.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 물음이 올라왔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그녀는 손주가 유치원에서 가져온 종이를 봤어요. 우리 가족 그림이었지요. 아이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할머니를 그렸답니다. 할머니 옆에는 하트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 그림을 보면서 그녀는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지요. 하지만 눈물이 또 흘러내렸답니다.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그날 밤 손주를 재우고 나서 그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도 않았어요.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생각에 잠겼지요.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을까? 내 인생에서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 40년 동안 시부모를 모셨어요. 그 과정에서 형제 간 갈등도 많았지요. 누가 더 부모님을 모셨느냐? 유산은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런 문제로 오랜 세월 마음의 상처가 남았답니다. 특히 시누이와의 갈등이 깊었어요. 시누이는 도시에 살면서 명절에만 얼굴을 비췄지요. 하지만 유산 문제가 나오자 가장 큰 목소리를 냈답니다. 그녀는 억울했어요. 40년을 바쳤는데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지요.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허무함이 뒤섞였답니다.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무엇을 위해 이렇게 희생했을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문득 예전에 라디오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지요. 어떤 철학자에 대한 이야기였답니다. 인간의 불행에 대해 깊이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철학자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가 했던 말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돌더군요. 인간은 행복을 원하지만 찾는 곳이 틀렸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왠지 마음에 걸리더군요. 행복을 찾는 곳이 틀렸다니요. 그럼 어디서 찾아야 한다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손주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마을회관 앞을 지나갔어요. 게시판에 뭔가 붙어 있더군요. 목공, 교실, 수강생 모집, 나무로 생활용품 만들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그녀는 멈춰 서서 그 안내문을 읽었지요. 목공이라니 평생 그런 건 해본 적이 없었답니다. 하지만 왠지 끌리더군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 그게 어떤 느낌일까 궁금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지요. 목공, 교실, 나무를 깎고 다듬어서 무언가를 만드는 일,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잘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러다 문득 또 그 생각이 났어요. 형제들과의 갈등 말이에요. 시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나서 유산 문제로 크게 다퉜거든요. 시누이는 자신도 똑같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40년 동안 곁에서 모신 며느리나 명절에만 온 딸이나 똑같다고요. 그때 느꼈던 분노가 다시 올라왔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허무하기도 했지요. 이렇게 다투면서 살아야 하나? 가족이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와중에 또 그 철학자의 말이 떠올랐어요. 인간은 행복을 원하지만 찾는 곳이 틀렸다. 혹시 나도 행복을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가족에게 인정받는 것, 희생한 만큼 보상받는 것,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런 걸까요? 머리가 복잡해지더군요. 생각을 멈추고 싶었어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켰지요. 하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마음이 너무 어지러웠거든요.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손주는 옆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생각했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버텨야 해. 하지만 버티는 것만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다음 주 형제 모임이 있었어요. 시누이가 주선한 자리였지요. 남은 유산 문제를 정리하자는 명목이었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또 싸움이 될 거라는 것을요. 모임 장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시누이와 시동생이 와 있었지요. 분위기가 좋지 않더군요. 인사를 나누자마자 시누이가 말했답니다. 형부네 땅 얘기 좀 하자.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시어머니가 남긴 작은 땅 때문에 또 다툼이 시작된 거지요. 시누이는 자신도 지분이 있다고 주장했답니다. 시동생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형수님이 40년 모셨다고 다 가져가면 되나요? 그 말에 그녀는 가슴이 철렁했지요. 40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가볍게 무시당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답니다. 하지만 동시에 허탈하기도 했어요. 이게 가족인가? 이게 형제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어요. 서로 목소리가 높아지고 오래된 감정들이 터져 나왔지요. 누가 부모님을 더 힘들게 했느냐? 누가 더 무책임했느냐? 그런 말들이 오갔답니다. 결국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은 채 모임은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지요.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눈물이 터져버렸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무엇을 위해 이렇게 희생하고 참아왔나요? 4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손주가 다가와 물었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안 울어. 그냥 눈에 뭐가 들어갔어. 하지만 아이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할머니가 슬프다는 것을요. 그날 밤, 그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지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또 그 말이 떠올랐지요. 인간은 행복을 원하지만 찾는 곳이 틀렸다. 그 철학자가 누구인지 갑자기 알고 싶어졌답니다. 그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무엇을 깨달은 걸까요? 다음 날 손주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마을 도서관에 들렀어요. 철학 코너에서 책을 뒤적이다가 한 권을 발견했지요. 파스칼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답니다. 파스칼,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였어요. 그가 쓴 팡세라는 책이 유명하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그 책을 빌려왔답니다. 집에 돌아와서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지요. 파스칼은 인간의 불안과 허무에 대해 많이 생각했더군요. 그는 이렇게 썼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한 가지에서 비롯된다.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머물 줄 모르는 것이다. 그 문장을 읽으면서 그녀는 멈칫했어요. 조용히 머물 줄 모른다니요. 무슨 뜻일까요? 생각해보니 자신도 늘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왔더군요. 가족을 위해, 남들의 시선을 위해, 인정받기 위해 정작 자신과 조용히 마주할 시간은 없었답니다. 파스칼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기분 전환을 찾는다. 자신의 불행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그 말도 가슴에 와닿았지요. 그녀도 바쁘게 살면서 자신의 감정을 외면해왔거든요. 힘들어도 참고 슬퍼도 웃고 화가 나도 삼켰답니다. 그게 좋은 며느리, 좋은 엄마, 좋은 할머니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면서 정작 자신은 어디로 갔을까요? 늘 남을 위해 살면서 자신의 삶은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파스칼의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밤늦은 시간이었지요. 무슨 일인가 싶어 받았더니 시누이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형수님, 나 좀 만나줄 수 있어요. 할 말이 있어요. 뜻밖이었답니다. 낮에 그렇게 싸우고 나서 연락이 올 줄은 몰랐거든요. 무슨 일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가족이니까요. 다음 날 마을 입구 찻집에서 시누이를 만났답니다. 시누이 얼굴이 많이 부어 있더군요. 밤새 운 것 같았어요. 차를 앞에 두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지요. 그러다 시누이가 입을 열었답니다. 형수님, 미안해요. 내가 너무 심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시누이가 그런 말을 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시누이는 계속 말했답니다.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40년 동안 형수님이 엄마를 모신 거 나는 못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달라고 한 게 너무 부끄러워요. 그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오랫동안 쌓였던 원망과 분노가 있었지만 시누이의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흔들리더군요.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진우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지요. 형수님, 앞으로는 다르게 할게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돕겠어요. 진심이에요. 그 대화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답니다. 기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아직 믿기 어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무언가가 조금 달라진 느낌이었지요. 그날 오후 마을에 관해서 목공 교실 첫 수업이 있었어요. 그녀는 망설이다가 결국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교실에 들어서니 5명 정도의 중년 여성들이 앉아 있더군요. 선생님은 수염이 덥수룩한 중년 남자였어요. 자, 오늘은 간단한 나무 받침대를 만들어 봅시다. 선생님이 나무 조각을 나눠주었지요. 그녀는 처음 만져보는 나무의 촉감이 낯설었답니다. 하지만 싫지 않더군요. 손바닥에 닿는 나무결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사포로 나무 표면을 다듬기 시작했지요. 쓱쓱, 쓱쓱. 단순한 동작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아무 생각 없이 손을 움직이는 것, 그게 이렇게 평온할 줄 몰랐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그녀는 작은 나무 받침대를 완성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요. 모서리가 울퉁불퉁하고 표면도 고르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뿌듯했어요. 내 손으로 뭔가를 만들었다는 것, 그 자체가 기뻤지요. 집에 돌아와서 그 받침대 위에 화분을 올려놓았답니다. 거실 창가에 놓으니 제법 어울리더군요. 손주가 물었어요.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만든 거야.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지요. 응, 할머니가 만들었어.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어요. 목공 교실에서 보낸 시간이 자꾸 떠올랐지요. 나무를 다듬으면서 느꼈던 그 평온함,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답니다. 그러다 문득 파스칼의 말이 떠올랐어요. 모든 인간은 행복을 원하지만 찾는 곳이 틀렸다. 그 문장이 갑자기 다르게 다가왔지요. 그동안 그녀는 행복을 어디서 찾았을까요? 가족에게 인정받는 것, 희생한 만큼 보상받는 것,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이었답니다. 하지만 오늘 목공 교실에서 느낀 건 달랐어요. 그냥 나무를 다듬고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 그 과정 자체가 행복이었지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 남의 평가가 아니라 나 자신의 시간, 그게 중요했던 거예요. 파스칼이 말한 것도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행복을 바깥에서 찾으려 하지만 정작 행복은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 그게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다음 주에도 목공 교실에 갔어요. 이번에는 작은 나무 상자를 만들었지요. 손가락에 물집이 잡혔지만 개의치 않았답니다. 나무를 깎고 조립하는 동안 마음이 차분해졌거든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목공의 좋은 점은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완성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무를 만지고 다듬고 시간을 보내는 그 순간이 중요하지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답니다. 결과보다 과정. 그동안 그녀는 늘 결과를 위해 살았거든요. 좋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하지만 정작 그 과정에서 자신은 없었지요. 이제는 달라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결과에 매달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겠다고요.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머무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형제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복잡했어요. 진우이가 사과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거든요. 시동생은 여전히 불만이 많았고 유산 문제도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시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지요. 형수님, 땅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도 좀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전 같으면 화가 치밀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 담담했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지요. 그래,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 하지만 싸우지 말고 차분하게 얘기하자. 시동생은 좀 놀란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형수님. 며칠 후 형제들이 다시 모였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지요.
나도 많이 생각해봤어. 40년 동안 내가 고생한 건 맞아. 하지만 그걸로 모든 걸 가져가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 진우이와 시동생이 놀란 표정을 지었답니다. 그녀는 계속했어요. 우리 적당히 나누자. 정확하게 똑같이는 어렵겠지만 서로 불만 없게 정리하자. 그게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 아닐까. 그 말을 듣고 시동생이 고개를 숙였지요. 형수님,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진우이도 끄덕였답니다. 형수님 말대로 하자.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자. 그날 유산 문제가 대충 정리되었어요. 물론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았지요. 하지만 더 이상 그것에 매달리지 않기로 했답니다. 중요한 건 돈이나 땅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였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녀는 홀가분한 기분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끝까지 싸웠을 거예요. 내가 옳다고, 내가 더 많이 희생했다고 주장했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게 덜 중요해졌답니다. 파스칼의 말처럼 행복을 찾는 방향을 바꾼 거예요. 남에게서 인정받으려고 애쓰기보다 내가 스스로 평온해지는 길을 선택한 거지요.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기보다 적당한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운 거랍니다. 목공 교실은 계속되었어요. 이제 그녀는 제법 솜씨가 늘었지요. 작은 선반도 만들고 손주 장난감도 만들었답니다. 나무를 다듬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시간이 되었어요. 손주도 가끔 옆에서 구경했지요. 할머니, 나도 해볼래요. 그럼 같이 작은 것들을 만들었답니다. 아이와 함께 나무를 만지면서 그녀는 이게 행복이구나 느꼈어요. 어느 날 목공 선생님이 물었지요. 어머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그냥요. 마음이 편해져서요. 그게 사실이었어요. 예전에는 늘 무언가에 쫓기는 기분이었거든요. 해야 할 일, 감당해야 할 책임, 남들의 시선, 그런 것들이 어깨를 짓눌렀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답니다. 물론 삶의 무게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손주를 돌봐야 했고 형제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매끄럽지는 않았지요. 하지만 그것들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답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공허함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된다. 그 말을 이제 이해할 수 있었지요. 외부 조건이 완벽해져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었어요. 내 마음이 평온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을 수 있었답니다. 목공을 하면서 그걸 배웠지요. 나무를 깎을 때 결과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금 이 순간 손에 닿는 나무결에 집중했답니다. 그러면 마음이 고요해졌어요. 그게 명상 같은 거였지요. 그녀는 하루의 리듬을 새로 만들었답니다. 아침에 손주를 유치원에 보내고 오전에는 집안일을 하고 오후에는 목공을 하거나 책을 읽었어요. 저녁에는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냈지요. 단순한 일상이었지만 그 안에 평온함이 있었답니다. 형제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졌어요. 진우이는 가끔 전화를 했지요. 형수님, 잘 지내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지동생도 명절에 얼굴을 비출 때 예전보다 편해졌답니다. 물론 완전히 화해한 건 아니었어요. 오랜 세월 쌓인 상처가 금방 아무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것에 매달리지 않았지요. 관계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애쓰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파스칼의 말처럼 행복을 찾는 방향을 조금 바꾼 거예요. 남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 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지요. 그랬더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답니다. 어느 가을 아침이었어요. 다시 그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지요. 손에는 여전히 손주 가방이 들려 있었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예전과 달랐어요. 바람이 불어왔지요. 예전에는 그 바람이 시리게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답니다. 가을 바람이 싱그럽게 느껴졌어요. 들판의 황금빛 물결이 눈에 들어왔지요. 손주가 손을 잡으며 말했답니다. 할머니, 저기 새 봐요. 예쁘다. 그녀는 손주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지요. 작은 참새들이 하늘을 날고 있었어요. 그래, 예쁘다. 버스가 왔어요. 손주를 데리고 버스에 올랐지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보았답니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어요.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었지요. 삶의 무게는 여전했어요. 손주를 키우는 일도, 집안일도, 형제들과의 관계도. 하지만 그것이 곧 불행이라는 생각에서는 벗어났답니다. 무거운 건 무거운 대로 들고 가면 되는 거였어요.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지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자연 중에서 가장 약한 존재지만 생각할 수 있기에 위대하다. 그 말이 이제 와닿았답니다. 그녀도 약한 존재였어요.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울기도 했지요. 하지만 생각할 수 있었답니다.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었어요. 행복을 찾는 곳을 다시 정할 수 있었지요. 유치원 앞에 도착했어요. 손주가 내리면서 말했답니다. 할머니, 오늘도 사랑해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지요. 할머니도 사랑해. 손주가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생각했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 순간, 이 작은 것들, 손주의 작은 손, 가을바람, 나무를 다듬을 때의 평온함, 그런 것들이 행복이었지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창밖으로 단풍이 든 산이 보이더군요. 아름다웠답니다. 예전에는 그런 풍경을 볼 여유가 없었어요. 늘 무언가에 쫓기느라 바빴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지요. 풍경을 보며 숨을 쉬었답니다. 깊이, 천천히 마음이 고요해졌어요. 집에 도착해서 목공 도구를 꺼냈지요. 오늘은 작은 액자를 만들 생각이었답니다. 손주 그림을 끼워 넣을 액자예요. 나무를 다듬기 시작하면서 다시 그 평온함이 찾아왔지요. 파스칼이 말한 대로였어요. 행복은 멀리 있는 답이 아니었답니다. 잘못 짚었던 방향을 바로잡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었지요. 남에게서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 그게 시작이었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해진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힘든 날도 있고 눈물이 나는 날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런 날에도 버틸 수 있었답니다. 마음의 중심이 생겼거든요. 저녁에 손주를 재우면서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도 많이 배웠어. 네, 덕분이야. 손주는 잠결에 웃었지요. 할머니 최고. 그 밤, 그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답니다. 꿈에서 파스칼을 만난 것 같았어요. 그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은 이제 알고 있군요. 행복이 어디 있는지. 아침이 밝았어요. 또 하루가 시작되었지요. 손주를 깨우고 밥을 차리고 옷을 입히고 똑같은 일상이었답니다. 하지만 그 일상이 더 이상 무겁게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버스 정류장에 서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맑은 가을 하늘이었답니다.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미소 지었지요. 행복은 여기 있었어요. 처음부터 여기 있었답니다. 다만 찾는 곳이 틀렸을 뿐이었지요. 이제는 알았어요. 그래서 괜찮았답니다. 삶은 계속되었어요. 무거운 것도 있고 가벼운 것도 있었지요.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게 되었어요. 파스칼의 말이 마음속에 남았지요. 인간은 행복을 원하지만 찾는 곳이 틀렸다. 그 말 한마디가 삶의 방향을 바꿨답니다.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행복은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버스가 왔어요. 손주 손을 잡고 올라탔지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 그게 그녀가 찾은 답이었어요. 인생의 뒤쪽 페이지에서 비로소 보이는 진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나이 들어서야 보이기 시작하지요. 파스칼도 그랬을 거예요. 인간의 불안과 허물을 깊이 들여다본 끝에 행복의 진짜 자리를 찾아냈으니까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랍니다. 지나온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지요. 남은 시간은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평온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